모쪼록 저희 이널뷰 채널이 서로에게 소주잔을 권하며 세상상 모든 주제에 대해 기억이 없이 의견을 나누는 친구 집의 사랑방과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좋은 의견을 간직하고 계시면 그 귀중한 고견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댓글로 저와 이널뷰 가족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2023년 2월 3일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드에게 패배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수주전은 그동안 저희 채널의 관심사였기도 하기에 첫 방송의 주제로 채택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은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게 좋겠네요. 그 당시 노르웨이군은 그때까지 사용하던 구형 레오파드 1A5를 교체해서 21세기 초반에 육군 전력 중추를 담당할 새로운 전차를 도입하려고 했었고, 결국 2001년에서 2002년 2년간에 걸쳐 네덜란드에서 레오파드 2A4 52대를 들여오게 됩니다. 사실 그 레오파드 2A4들은 독일에서 1983년에서 85년에 생산된 제품들이었기에 네덜란드가 이미 15년 이상 사용한 중고 제품들이었습니다. 근데 비록 중고 제품들이긴 해도 레오파드라고 하는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신뢰성, 그리고 실제로 그 높은 성능에 만족하면서 2014년까지는 나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해 2015년이 되자 노르웨이 육군은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2015년이면 생산된 지 30년 정도 되었으니 전차들의 노후화가 심각했나요? 전차는 정비 및 창 정비만 제대로 해주면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름 아닌 한국의 사례죠. 한국은 1966년부터 도입한 M48 패턴 전차를 2015년 기준으로 본다면 그 당시 무려 우리의 주력 전차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솔직히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많았던 건 사실이죠. 노인 학대를 했으라도 주구장창 계속 써야 할 가치가 있는 전차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국방비가 이 정도로 공하지는 않지 않느냐, 우리 국격에도 이제 맞지 않는 옷이고 솔직히 다른 나라에 보여주는 것도 좀 부끄럽다는 비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암튼 노르웨이는 생산 후 40년 정도가 교체할 적기라고 봤었고, 계산을 해보시면 그 교체 연도는 2025년이 됩니다. 근데 전차라고 하는 물건이 자기 마음대로 도입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들여올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그래서 10년 계획을 잡고 지금부터 우리 연구 한번 멋지게 해보자 라고 고민을 시작한 시점이 바로 2015년입니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이 2015년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럼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2015년이 문제 제기해라면 2017년에서 2020년의 기간은 본격적인 연구 진행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에 노르웨이는 총 9가지의 사업 옵션 또는 모델을 검토했는데 그중 저를 놀라게 한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기존에 사용하던 레오파드 2A4를 또 개량하자는 제안입니다. 다시 말해 신형 전차는 구매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 경우 누가 봐도 교체가 상식입니다. 자기들도 알아. 그럼에도 납세자인 국민을 생각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검토하는 자세, 이러한 절차적 건강성과 진정성이 부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참고로 각국의 상당수 군부들은 평소 갖고 싶은 신형 무기, 신형 장난감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기를 원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개량의 개점만 꺼내도 인상 뜯습니다. 야, 사업이 가야지 사업이. 개량? 그거 뭔데? 그러면 사업 못 가잖아. 이런 식으로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러냐고요? 제가 판별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잘 보시면 꼭 신형 무기를 구매한 다음에야 비로소 쓰던 무기를 개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들이 범인입니다.
이미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듯이 노르웨이는 호일 신형 전차 구매 사업을 추진했으니 그 개량안은 기각되었겠군요. 맞습니다. 기각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개량 정도 가지고는 잠재적 적국, 즉 러시아가 되겠죠. 러시아의 새로운 무기에 대해서 방어력이 불확실하다는 점 하나. 두 번째, 21세기 첨단 통신 및 네트워크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개량으로는 한계가 있더라라는 점을 들어서 신규 구매 사업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량안부터 미리 검토했던 덕분에 왜 개량 안 해? 라는 불필요한 논란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절차적 건전함이 오히려 신규 구매 사업의 추진력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한편 노르웨이가 기존 쓰던 레오파드2 A4 전차들의 운용 상황은 어떠냐? 구입했던 52대 가운데 36대만 운용 중이고 나머지는 치장 물자 또는 부품 동료 전환을 위해서 저장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운용 중인 36대 배치 상황은 어떠냐? 노르웨이 북부에 세테르모인이라는 기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18대를 배치하고 오슬로 북부 140km 떨어진 수도방의 중요한 기지 레나 기지에 또한 18대를 두게 됩니다. 2017년에서 2020년의 기간이라면 노르웨이 전차 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직전인데 각국의 사전 로비도 있지 않았을까요? 먼저 여러분, 혹시 2017년과 노르웨이, 한국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K9 자주포, 맞습니다. 바로 노르웨이가 하나 디펜스로부터 K9 자주포 24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6대를 구매한 해가 바로 2017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이 노르웨이와 방산협력에서 드디어 연결고리를 만든 해라는 거죠. 2017년에서 2020년 이 기간 육상 방산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한 가닥씩 하는 한국과 독일이 벌써부터 덧냄새 맡고 수주를 위해서 각자 물밑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독일이야 원래부터 노르웨이하고는 같은 나토국으로서 경제 및 군사적 연결고리가 강했지만 한국은 K9 덕분에 이제야 한번 비벼볼 수라도 있는 자격이 막 생긴 셈이죠. 이 기간 로비의 한 예로 왕정홍 방사청장님께서 2019년 6월 노르웨이 베르겐에 몸소 찾아가셔서 모던틸러라고 그쪽의 변기청 국장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정중한 로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뭐트나지 오늘 점심 잘 먹었는겨? 나는 고등어 먹어봤는데 이야 죽이더만. 노르웨이 하면 역시 고등어가 진리지. 그럼 그렇고 아재 이번에 전차 교체 뭐 한다면서? 모턴씨 혹시 아는가 모르겠네. 우리 한국에 K2 블랙팬서이라는 전차 있는데 특히 겨울철 산악전에 아마 세계 최강일 거요. 당신네 국경 그 피마르크 지역이 마치 북극권의 산악지대 아니요. 얼마나 딱 좋소. 우리라고 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K2 성능 좋지, 가격 합리적이지, 기술이 준다 해주네. 게다가 낫기까지 얼마나 빠르요. 블랙팬서 이름까지 예쁘네. 내 말은 무슨 말인가 알겠지? 잘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했으리라고 합니다. 실제 언론 기사들은 한국의 K2 전차가 노르웨이 육군 전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정중하게 방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설마 왕정홍 방사청장님께서 아재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암튼 그래서 노르웨이는 이제 신형 전차의 후보를 선정하나요? 네, 마침내 2020년 노르웨이는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합니다. 첫 번째, 2021년 시작하는 차기 전차 사업은 신규 전차의 구매로 한다. 개량은 안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전차의 최종 후보는 독일의 레오파드2 A7과 한국의 K2 흑표로 정한다. 여기서 잠깐 슬라이드로 그 당시 상황을 전한 더 디펜스 포스트의 기사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참고해주세요. 더 디펜스 포스트에 지금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진을 좀 살펴보니까 레나 기지의 서론을 달리는 우리 K2 흑표 전차의 당당한 모습이 실려있네요. 참고로 이 당시 노르웨이의 밀매들은 이게 참
디자인을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칭찬하는 쪽은 참으로 현대적인 디자인에 21세기 전차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는 참으로 균형이 잘 잡힌 디자인이다 라고 칭찬했었고, 조금 까는 그러한 밀매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남성미가 부족하지 않느냐, 레오파드에 비해서는 조금 뭔가 연약해 보인다 라고 이렇게 혹평을 하는 밀매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2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게 타이틀 기사를 지금 나와 있네요. 레퍼렛 이렇게 표범하고 펜서 지금 흑표 전차가 겪게 되는데, 치르게 되는데 동계평가를 좀 치르죠.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당연히 노르웨이 전차 사업을 위해서다 라고 지금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기사가 여러 파트가 있었는데 핵심은 The Competition, 두 전차 간의 경쟁 부문이거든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문단은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내용은 어떤 걸까요? 2020년 노르웨이 정부는 신형 주력 전차 구매 사업을 드디어 발표를 했다. 지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제가 녹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9종의 후보를 검토를 해봤는데 K2 흑표하고 레오파드2 A7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두 전차를 그냥 그대로, 기존 전차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노르웨이 실정에 맞는 얘기 있죠. Modified version, 즉 좀 개량을 해서 수정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단은 보라색으로 제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22억 달러 계약의 최종 승자는 2022년 말에는 발표될 것, 즉 작년이죠. 작년 말에는 원래 발표가 됐어야 해. 근데 우리 알고 있죠. 실제로 2023년 2월 3일, 즉 올해 2월 3일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두 전차의 경쟁이 치열했고, 또한 노르웨이 내부적 논쟁이 그 사이에 격렬했다라는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 독일과 한국은 모두 우리 노르웨이의 군사적 협력 관계가 크기에 공정히 평가될 것, 이것이 지금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군사적 협력 관계가 있었습니까? 여기 있네요. Successful experience, 아주 성공적인 경험이 있어. 자, 독일하고는 무엇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죠? 표범 2, A4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한국하고는 또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구입을 했네요. 무엇을 구입을 했죠? 24 K9 Thunder Howitzer, 24문의 K9 자주포를 구매했다는 거죠. 독일은 옛 친구, 한국은 새 친구, 둘 다 소중해.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너무너무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have an equal chance. 두 국가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죠. 실제로 노르웨이 정부는 공정합니다. 근데 의문점이 하나 생기네요. 서방의 이른바 3.5세대의 첨단 전차들은 레오파드와 흑표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다른 전차들은 왜 최종 후보의 명단을 올리지 못했을까요? 야, 좋은 질문입니다. 서방에는 표범하고 흑표 말고도 미국의 에이브람스라든지 프랑스의 르클레르 같은 탁월한 전차들이 있습니다. 르클레르가 2008년을 끝으로 공식적 생산이 중단되었다고는 하나 최소한 기존 생산된 전차의 개량을 통해서 몇십 대 소량 수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에이브람스는 이미 전 세계 9개국이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또 여전히 생산 중인 서방을 대표하는 전차입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프랑스 전차들은 최소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군사 전문가들 또는 군사 밀매들에게는 다소 찍혔다라고 해야 되나? 살짝 미운 오리새끼 취급당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 결정적 계기가 있는데, 바로 1992년에서 93년에 있었던 스웨덴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당시 서방 최강 전차 3총사, 레오파드 임프루브드 개량형, 에이브람스 M1A2, 그리고 르클레르가 모두 참전해서 스웨덴 겨울평가장에서 진검승부를 펼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제일 먼저 의외로 르클레르가 떨어져 나갑니다. 0km에서 32km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과 5초밖에 걸리지 않는 말 그대로 미친 수준의 스톨 스타트를 찍는 게 르클레르거든요. 또 최초의 3.5세대 전차답게 디지털적이지 혁신적인 전차임은 누가 봐도 자명하고 그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참고로 우리 K2 흑표 전차가 20년이 지난 2014년에 32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8초를 줍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실패해요. 스톨스타트는 말이죠. 탑승한 우리 병사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대 사안이거든요. 그래도 뭐 어떡하나 자꾸 실패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ROC 자체를 하향해서 넘어간 게 우리 흑표거든요. 따라서 30년 전에 르클레르가 어느 정도 괴물 수준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참고로 에이브람스 M1A2는 스톨 스타트가 7.2초, 레오파드 2 A4는 6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의 세계에서 과도한 혁신은 때때로 무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즉 기계적 신뢰성에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92년에 르클레르가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스웨덴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동기평가 해보니까 유압 현수장치가 추운 온도에서 그냥 파열이 되어버립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그냥 깨져버렸다는 거야. 혁신 아무리 좋으면 많은데 지금 기본기가 안 돼 있는데 르클레르 거기서 바로 탈락해버립니다. 이제 남은 게 레오파드2 개량형하고 에이브람스 M1A2인데 에이브람스의 44구 경장 120mm 활강포는 열화 우라늄탄과 결합이 될 때 비로소 위력을 발휘합니다. 방어력 역시 열화 우라늄 복합 장갑을 적용했을 때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는 것이고요. 허나 잘 알려져 있듯이 에이브람스는 수출형에 다운그레이드를 적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열화 우라늄을 수출형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정책 때문이죠. 1991년 걸브전에서 이른바 100시간의 지상전 와중에 단 9대의 미 육군 M1A1 에이브람스가 은빛탄환 별명을 가진 열화 우라늄탄 날탄으로 이라크 전체 80여 대를 격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압도적인 공격과 방어력을 증명한 거죠. 반면에 2021년 사우디 수출형 M1A2 에이브람스 전차들은 후티 반군의 2세대급 대전차 미사일에 너무 쉽게 격파되는 장면이 유튜브에까지 공개되기도 했었죠. 이건 미국 사양과 수출 사양 사이엔 성능 차이가 크다는 걸 반증하는 좋은 일일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전해진 바에 따르자면 스웨덴 수주전에서 레오파드2 임프루브드 형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에이브람스에게 승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스웨덴은 레오파드2 개량형을 베이스로 삼아서 29대는 독일에서 가져오고 나머지 91대는 스웨덴에서 생산해서 결국 자체 모델 스트리스 바그는 121을 총 120대 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옆 나라에서 벌어진 진급승부를 노르웨이인들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 또한 에이브람스나 르클레르, 챌린저 같은 전차들을 결코 우습게 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자신들의 조국을 지킬 전차로는 다들 뭔가 조금씩은 아쉽다라는 것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일부 흑표 대 표범, 경쟁의 길을 향하여의 내용입니다. 2부에서는 드디어 본격적인 레나 동기평가전 및 노르웨이 내부 논쟁에 대해서